윤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장래를 위해서 그의 사퇴는 필연적입니다. 거부권은 결코 대통령의 특권이 아닙니다.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합니다. 대통령의 모교에서 퇴진을 말했습니다. 교수 450여 명, 원로 17명, 박사 50여 명, 총 525명이 모였는데요. 불과 사흘 만에 모인 숫자가 이 정도라고 합니다. 교수들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이 절차적 정의를 무시해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서울대가 교육과 연구에서 제대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치지 못한 채 영혼이 없는 기술 지식인을 양산해 온 것은 아닌지 참담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학가 시국선언, 한두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호남뿐 아니라요. 보수의 심장, 경북에서도 일찌감치 이런 목소리가 터져나왔죠. 윤석열 정권 물러나라! 물러나라! 말을 듣지도 물러나지도 않는다면 우리가 끌어내릴 것입니다. 이처럼 정권을 향한 반대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단국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있었고 덕성여대 교수들 입틀막 일상화라는 주장을 하면서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가천대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 대학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5천 명이 넘게 정권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처음인가요? 아마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시국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허구한 날 시국선언이라는 걸 하면 사람들이 느끼는 감도도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국선언들이 지금 한 달째 계속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마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정파적인 관점으로 그냥 볼 거예요. 반대파들이 그냥 우리를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정치 성향이 다른 쪽에 있는 교수들만 해서 네. 하는 것이다. 정파적인 거라고 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통하려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야 돼요. 일반적인 시민들의 어떤 생각 속에서도 굉장히 대통령의 지지율이 붕괴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교수들이 나서서 지금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대통령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를테면 경제 실정 같은 거, 그다음에 외교 안보 실정 이런 것들 굉장히 많죠. 그리고 법치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 상대방에게만 아주 가혹한 현미경 잣대가 들이대는데 본인들에게는 하나도 그런 잣대들이 들이대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상 본인이 했던 말을 본인이 다 망가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인가? 여기에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정권이 5년 내내 지속된다 하더라도 국민의 삶이 나아질 리 없고 오히려 더 망가지는 쪽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지식인들의 이 시국선언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정파적 움직임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네요. 시국선언은 모든 지금 정권마다 다 어느 정도 다른 형태로 다 이어져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이 시국선언을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과연 시국선언이 옛날만큼 파급력이 있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논의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창구가 다양해졌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과거보다 시국선언이 갖는 파급력은 높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거기다가 일부 대학 시국선언문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정파적 성향이 강한 단어라든지 용어가 들어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특히 뭐 대공수사권이 부활했다든지 뭐 반민족 행위 이런 단어는 결국 국민들께 납득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정치가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파적 수사로 보일 수 있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 시국선언이 결코 모든 국민에게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시국선언을 떠나서 모든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실에서는 당연히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에서 어제 시국선언 나왔는데 단일대학 규모로는 최대입니다. 교수와 연구자가 525명이 참여했고요. 현 시국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민주주의라는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걸 무시하는 발언을 최고 권력자가 서슴없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그 정당한 절차들이 훼손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염치 없음,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데 대한 국민적 공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후한무치한 상황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가선 의원님. 네. 잇따르는 시국 선언문을 쭉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을까요? 네, 개별 대학과 기관들을 포함해서 최소 94개의 대학에서 지금 한 약 5,300여 명 학자들이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키워드를 살펴보면 검찰 출신 대통령과 권력의 비호에 앞장서는 검찰로 인한 민주주의 시스템 붕괴, 대한민국이 검찰 국가로 전락해버렸다.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한 권력의 민낯. 이런 키워드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검찰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이런 사법 시스템을 사유화하고 그리고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이 많았고요. 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면 의료대란, 이태원 참사에 대한 무책임, 최상병 사망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등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거나 예방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후속 조치가 미흡하거나 무시하고 외면하는 그러한 만행에 대한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시국선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역시 김건희, 국정농단, 국정 개입, 헌정질서 파괴 등입니다. 예. 자, 어제 카톨릭 사제 1,466명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고요. 시민사회, 법조계, 의료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김성열 의원 보실 때는 이게 끝이 보이세요?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예. 시국선언이라는 거의 가장 큰 의의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보통 정파적인 이익이나 뭐 이런 거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사태나 현안에 대해서 우려를 그것도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의의입니다. 먼저 대학가에서 우리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나서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법조계, 시민사회, 의료계, 그다음에 종교계까지 전반적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 대통령이 자기 자신에 대한 비위는 모조리 묻어두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한 법에 대해서 25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한다더니 대국민 훈화를 하시고 훈계를 하시고 또 무엇을 사과하냐고 묻는 기자에게는 무례하다고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골프 치러 나가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하고 있으면 시국선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국선언이 왜 나오고 있는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대통령께서 좀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전광판 안 보는 야구 선수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빨리 깨닫길 바랍니다. 예. 자, 여러 분야로 계속 퍼져나가고 있고 김성열 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반면에 평가절하하는 듯한 목소리를 냈는데 오늘 언론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적다. 물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는 측면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거 팩트를 따져봐야 될 텐데 숫자를 하나하나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성격인지 무엇을 요구하고 주장하는지 국민들의 분노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동학 위원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뭐였냐면 코로나가 왔고요. 2019년도 12월에 시작됐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본격화되기 시작한 게 2월 달, 3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것이 전 세계적인 사태이기도 하고 우리가 미중유의 사태라고 할 만큼 그 이전에 본 적이 없었던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어떤 커리큘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약간의 강제성을 띈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기존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가 갑자기 그런 강제적 조치가 들어오니까 그런 것에 좀 분개해서 이러한 이 선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 실제로 마지막에 결국 와가지고는 나중에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K방역이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셧다운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도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의 어떤 동참 속에서 이렇게 잘 해결을 했냐. 물론 의료인들의 엄청난 헌신과 희생이 있었죠. 그리고 국민들도 일정 부분 어떤 정부의 이 지침에 따라서 잘 따라와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연동되어서 결국엔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의 시국선언들이 나서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지금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은 대통령의 국정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정치를 하셨던 분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적어도 태도와 자세에서만큼은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 대표와 함께 대화를 나눠가면서 내가 이게 부족한데 이런 것들을 같이 지금 시대적 과제가 있으니까 해결해 보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취임과 동시에 바로 이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딱 낙인을 찍어놓고 지금까지 3년째 되는 이 시점까지도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그 굴레에 쌓여 놓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래 놓고 본인은 직접 본인 어떤 선거라든가 아니면 국민들의 어떤 민심이 있을 때마다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절머리내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의 교수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시국선언이 적다. 대통령 임기 후반에 들어선 지금까지 이제 지난 정부하고 비교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건데 뭐 취지는 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굳이 선회하자면 어느 정부 때나 늘상 있었다라는 의미겠죠. 네, 저도 뭐 그렇게 행간이 읽히는데 일단 제가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라 기자 언론인분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나왔으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일부 내용이 발췌돼서 된 것 같다고 생각은 듭니다. 물론 언론인과의 접촉하는 과정에서 공직자 같은 경우는 대화하는 과정에 모두가 기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말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정 지지율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반성이라든지 좀 더 사죄하는 모습이 더 우선적이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동학 최고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들어보면 지금 시국선언이 물론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다면 시국선언이 이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점도 저는 동의를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뭐 이재명 대표 얘기라든지 사법 리스크에 관련된 그 부분과 연계하는 건 전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결국 시국선언문 자체가 정치적 성격이 띌 수밖에 없고 더더욱 이 시국선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적 갈등을 좀 잠재우자라는 의미도 내포돼야 되는 건데 더 시국선언 자체가 정치화될 수 있다.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이 시국선언이 왜 계속 번지느냐에 대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헤럴드 경제 언론과 통화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정치의 영역에 따른 것이지 정책에 대한 불만의 영역 때문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저 해석이 맞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여론조사 나온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10%대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라는 수치는 7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장 잘못하는 게 뭘 그렇게 잘못하느냐를 봤을 때는 경제, 민생, 물가. 그러니까 정책이 굳이 정책이라고 따지자면 정책에 속하는 그런 이유들을 가장 큰 부정평가 이유로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아직 민심을 정확히 못 읽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 생각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 발언을 하신 분,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라는 이 분은 정치와 정책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을 분리시키는 기이한 화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당 정치라는 게 아무래도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어떤 당파 싸움을 내포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권력을 획득한다라는 것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가치를 세상에 실현시키기 위해 도구로서 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게 본질이고 상식인데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도입하는 게 정치란 말이죠. 정치가 요리라면 정책은 레시피입니다. 훌륭한 레시피와 같은 정책을 통해서 이런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를 했더라면 누가 요리를 하느냐를 굳이 싸우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이미 좋은 평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심이 뚝 떨어진 것만 봐도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좋은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예. 현재 대통령실은 이런 민심을 살필 여력이나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네, 정치와 정책을
별개로 볼 수는 없다 이 말씀이네요. 김성열 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건희 여사 등 정치에서 시작한 문제가 결국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 속에서 이렇게 국회와 싸우기만 하면서 과연 정책이 잘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국회에 오지도 않으면서 계속 싸우기만 했는데 이거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만약에 이 지지율이 정치적인 것만 가지고 했다면요. 국민의힘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면 안 돼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향이 있는 분들은 대통령들을 지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의 이 디커플링이 심한 상황이거든요. 서로 떨어져 있는 게.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정치적인 부분만 가지고 하면은 사실은 때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지율이라는 게. 근데 이게 만약에 가장 지지율이 떨어지는 큰 이유가 경제 등 정책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거는 앞으로 반등할 기회가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